오늘 강의를 맡은 홍원식입니다. 제 이 강의 주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걸 심경, 두 부로 나누어서 일부에서는 승리학의 마음 공부와 심경, 그리고 심경 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리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승리학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흔히 학자들은 이 승리학에 대해서 새로운 유학이다 이런 용어로서 신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새로운 유학으로서 승리학, 우선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학에서 마음 공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마음 공부의 내용, 그 왜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승리학과 관련되어서 승리학의 마음 공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두 책이 바로 심경, 그리고 심경 부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가, 심경 그리고 심경 부주는 어떠한 책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유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유학은 뭔가? 우선 그걸 생각해봐야겠죠. 원래 유학. 여러분들 원래 유학. 이거는 뭐 거의 상식처럼 그래요. 공자, 맹자의 유학. 바로 공자가 처음 이제 기원전 500년 전후에서 중국에 학술을 연 인물이죠. 또 나아가서 중국의 문화를 연 인물입니다. 공자가 등장하고 난 뒤에 공자의 계승자와 또 그 공자의 비판자들이 마구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한 300년 뭐 좌우에서 아주 활발한 학술 토론, 학술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제자백가, 백가쟁명 뭐 이런 말들을 아주 제자백가의 시대, 그리고 백가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떠들어댄 시대. 그런데 이렇게 이 유학이 우리가 흔히 원래 유학, 그래 원래 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래 유학인데, 그러면 원래 유학이 있고 다시 유학은 어떤 운명을 겪게 되냐면은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게 되고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 제가 일시기, 그러니까 유학의 시기별 전개해서 진시황의 통일 이전,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479년이니까 주로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500년 전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는 서로, 그러니까 너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백가쟁명, 제자백가 시대를 하는 건데, 바로 제2 시기는 이러한 이 백가쟁명의 시대를 끝나게 한, 바로 그 끝나게 한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진시황의 분서갱유이죠. 분서갱유. 바로 기원전 213년입니다. 근데 진시황은 이에 앞서서 8년 전에 바로 소위 말하는 최초의 중국 통일, 그러니까 천하 통일, 최초의 중국의 통일 왕조가 출현한 것이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리고 8년 지나서 기원전 213년에 분서갱유 사건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또 우리들의 기억 속의 유학은 어떻게 됩니까? 분서 뭔가? 책이 다 불태워지고, 갱유, 학자들을 생매장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은 유학자들만 그랬는 게 아니에요. 진시황이 자신이 반대하는 이 학문 계열들, 그에 대해서 순순히 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학파들, 그 책과 인물들을 묻은 겁니다. 그런데 유학자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서갱유라고 해서 갱유할 때 유가 유학자가 되죠. 그런데 이 진나라가 1000년 가까운 분열의 시대를 마감했던 해서 통일을 시켰던 이 진나라가 20년은 못 가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나라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나라가 서고 난 뒤에, 그런데 이 바로 관학이 된 한나라, 이 한나라에서 관학이 되고 난 뒤에 이 한제국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지위를 누렸는데, 그 다음 시기로 오게 되면은 이 유학이 좀 약화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게 인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통일제국, 한제국은 통일제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사에서 볼 수도 있다시피 수없이 통일과 분열을 거듭합니다. 바로 이 분열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 정치 권력이 학문, 문화 이런 거를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그때 불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유학에 눌려있던 도가 계열의 학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흔히 여러분들의 또 귀에 좀 익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동양사상 하면은 유불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유도불이죠. 유교와 도교는, 도가 철학은 원래 도가 철학하면 노자와 장자의 그 사상을 잇는 계열이고 뒤로 오면서 종교화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유학은 이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도가 도교가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 있어서 두 줄기라고 봐야겠죠. 거기에다가 더하게 해서 덧붙여진 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유도 그리고 불교 이 3교가 아주 각축하는 시대를 연출하게 됩니다. 한 800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중국 사회에서, 중국 학술사, 중국 철학사에서 다시 유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시 유학의 시대로. 이게 바로 제3기입니다. 제3기 송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고려 전기에 해당되겠죠. 송나라 이에게 와서 다시 유학이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학은 새로운 유학을 그러니까 시작한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기 바로 앞에 선배격 바로 제2시기죠. 한당 이 유학은 잘못되었다. 바로 흔히 이제 관학화한 유학 그리고 그걸 훈구학, 사장학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유학은 진정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그 생각을 잊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잊지 못했다. 그래서 또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불교, 도교하고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지경이 되었다. 이거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 원래 공자, 맹자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제3시기에서 선진, 진나라 이전 이 뜻입니다. 진나라 이전의 공자, 맹자의 유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공자, 맹자로 돌아간 것일까? 그런 면도 있죠. 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평가한다면 또다시 자기들의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자기들의 얘기. 그게 바로 그래서 제3시기 성리학을 이때 등장한 걸 성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리학을 새로워졌다. 자기들은 공자, 맹자로 돌아간다 이야기했지만 실은 현대 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돌아간 면도 있지만 제3단계 새로운 유학을 전개했다. 제가 들어 이 얘기를 합니다. 주자가 바로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주자인데 주희, 이러면 주희죠. 근데 주희가 공자, 맹자를 앞에 놔놓고 강의를 한다. 오늘 이 모양처럼. 그래서 자신이 만든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만약에 강의했다. 공자님, 맹자님, 나는 두 분을 너무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다고 쳤을 때 아마 무슨 말인가 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주자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분명히 나한테 배워서 나를 갖다가 나의 사상을 회복시킨다 했는데 반이 뭐예요? 반 훨씬 더 못 알아들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아마 그래도 동의할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달라졌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유학이. 말은 자신들은 공자, 맹자로 돌아간다 했지만 실은 그 내용은 이미 물론 제2시기 한당 관학화된 유학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시기 공명도 아닌 그들의 철학이 달리 말하면 해석된 공자지요. 주자에 의해서 해석된 공자의 시대가 공자 바로 시대, 유학의 시대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유학의 시대로, 유불도 3교, 이 시기가 유불도 3교 시대라면은
삼시기로 가면은 다시 유학의 시대로. 그러나 그 유학은 이미 새로운 유학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크게 하고 바로 이 주자의 대표적인 선구자 5인 바로 주돈이, 호가, 염계, 주렴계라고 많이 일컬어지죠. 또 바로 이 태극도설, 통서, 우리나라 태극기 바로 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태극이라는 밑에는 파랗고 위에는 빨갛고 이렇게 된 태극기에 사실은 그게 태극이 아닙니다. 태극의 뜻은 고둘레의 원입니다. 원선이 태극이고 파랗고 빨간 거는 음양이에요. 음양. 태극, 음양, 오행인데 요걸 그림으로 그릴 때 이게 원의 선이 있죠. 이 선은 바로 요게 태극이고 빨갛고 파란 부분 요거는 음양 부분이죠. 근데 이제 바로 이 동양 철학 유학의 새로운 유학의 이 생각을 바로 주돈이가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통서를 지었습니다.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송, 호가 강절, 황극 경세서로 유명한데 그래서 주돈이와 송 그리고 장제, 호가 횡거, 기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몽, 서명이라는 저술이 유명한데 바로 만물일체, 무라동포해서 아주 이 기를 가지고 만물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해서 이 소아에서 작은 나에서 대야, 우주적 자아, 큰 자아의 실현을 하나의 학문적 목표로 제시했던 그 유명한 글이 서명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정호, 정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1살 차이죠. 그리고 형인 정명도, 호가 명도인데 일찍 죽고 동생이 1살 차이인 동생 정이천, 정의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형의 작업을 개성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 그래서 5명을 흔히 드는데 이 정호, 정의, 형을 갖다가 대정자, 그리고 정이천 동생을 소정자. 근데 후대에 이 대표적인 주자학의 5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특히 정의천은 정의 마지막에 있는 이 정의는 주자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 그리고 주희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자학을 이 정의의 정자를 따서 정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자학 여러분들의 귀에는 주자학이 귀에 있겠지만은 많은 또 우리 전문 영역에서는 워낙 주의가 정의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주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송호자, 5 선구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가 물어볼 거는 승리학은 과연 어떠한 학문인가? 왜 새로운가?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새롭다고 얘기하는가? 그 상황을 먼저 요 말은 이 맹자의 말입니다. 맹자의 인계 가이 위 요순.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완성된 인격,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공자의 계승자, 공자의 대표적 계승자로서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계승자로 일컬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이야기할 때, 유학을 이야기할 때 공맹, 공자하면 그 다음 맹자, 공맹. 바로 이 맹자인데 이 한 말, 이게 굉장히 큰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요승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유학은 어땠는가? 이 공자 맹자 이후에 성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이미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맹자 이후의 학자들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완성된 인격에 이르는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그 길을 안 갔다.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승리학자, 신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그 말 다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맹자 이후에 유학자들은 굉장히 유학은 관학이 되고 번창했지만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간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공자 맹자의 계승자이다 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주돈이 북송오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제립에 있던 사람, 바로 맹자의 끊어진 도를 이은 사람, 천수백 년의 유학의 진정한 도, 끊어진 도를 이은 사람으로 이제 주돈이를 높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하늘과 같이 되기를 희구하고 희망하고 추구한다 말이죠. 그리고 현인은 성인 밑에 다시 성인이 되기를, 또 이때는 선비라고 하기엔 좀 아마 선비는 우리 번역으로서 쓰지만은 여기서 사는 선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단계 낮은 그거죠. 는 현인이 되기를 희구한다. 그리고 이윤과 안연이란 인물, 이윤은 그 중국 고대, 안연은 공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바로 이 사람이 대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람은 낮은 단계는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는 그 위의 단계, 궁극적으로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추구하는, 결국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내가 되는 것이란 거죠. 내가 책을 보고 알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알고서 내가 되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이걸 그래서 앞에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안연이 왜 그래 큰 현인인가?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성냄을 옮기지 않고 여기서 화난 거 저기 가서 화났으니까 딴 데 가서도 화내는 것, 똑같은 잘못 두 분 다시 저지르지 않고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고, 다 공자가 칭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연은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공자가 가장 아꼈던, 사랑했던, 또 동시에 워낙 훌륭해서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한 제자입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한 제자. 제자도 선생에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력으로 두려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실, 득행 때문에 오히려 선생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선생에게 참 두려움을 안겨준 제자, 바로 이 안연인데, 그래서 이 공자 사상의 가장 핵심적 사상이 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안연은 인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인을 바로 요 끝귀절 안자가, 그래서 이 안연이죠. 이 안연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뛰어난 점들을 그대로 하면은 안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자보다도 더 잘 행하면 성인이 되고, 그거보다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안자만큼 현인은 안 될지언정 그래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이름은 남길 수 있다. 이런 식 이제 얘기를 이 새로운 유학을 여는 바로 주자학, 성리학의 선구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이 바로 주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는 바로 그 인물이 태학생 시절. 태학이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성균관이겠죠. 학생 시절인데 이제 여기서 이걸 마치면 바로 이제 관직으로 나가는 마지막 이제 그 수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의가 학생 시절의 이야기예요. 바로 선생이 물어요. 안연은 어떤 공부를 했기에 그렇게 현인이 되었을까? 바로 안자 소호하학론. 안자가 좋아한 것은 어떤 학인가에 대해서 논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안자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도를 공부하였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경전 외우기만 하고. 그러면 경전 왜 외워요? 외우면은 출세하니까. 시험치는데 유리하니까. 공자 맹자가 언제 그걸 가르치면서 내 가르쳐준 내용 배워서 시험 쳐서 출세라고 가르쳤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는 훌륭한 인격이 되라고 했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유학은 공부만 해가지고 그냥 시험용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성인의 경지는 공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가?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이게 이제 유학의 특징이죠. 불교를 닮았죠. 불교 수행하면 스스로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유학에는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맹자가 이후에 한 명도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걷겠다. 바로 이걸 학생 시절에 이 정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의 경지는 공부를 통해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현인이 되고 안현과 같은 다시 한 단계 넘어서면 이제 공자와 같은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성인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깨어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아예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공부하는 도가 사라졌고 유학이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밖에 있는 거, 문장 잘 짓는 거, 경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뭘 하는데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구하지 않고 밖에서 구한다. 견문을 넓히고 기억하는, 그러니까 지식 공부만 했다. 재주 있고 화려하게 글을 짓는, 글 짓기만 했다.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공자 맹자의 길을 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말은 화려하기 짝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명도, 덤으로 따지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안연히 공부했던 것과 다르다. 이 공부는 버려야 된다. 이제 우리는 되는 공부, 성인되고 현인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유학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도통론이라는 말을 이제 이 이야기를 용어를 쓰게 됩니다. 맹자 이후 천수백 년 동안 끊어졌던 유학의 진정한 도를 자신들이 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 딜리트 시켜버린 거죠. 선배 학자들을 몽땅 다 천수백 년의 학자들을 참 그야말로 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우리가 맹자를 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주돈이, 정오, 정의, 그리고 주희, 점점점은 그 다음 주희의 이후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희의 계승자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말까지 우리나라까지도 동망도통해서 아주 보면 굉장히, 이거는 뭘까요? 학문적으로 이 사람이 내 제자고가 아니라 정신적 계승자입니다. 정신적 계승자. 정신적 계승이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직접적 학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책을 같이 보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자기들 굉장히 자의적이죠. 자의적이고, 그럼 공인이 되면 돼요. 내가 이었다고 해도 암만 주장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맞아 너가 이었어, 그 사람이 이었어 하면은 그 사람이 이은 게 됩니다. 이게 도통론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하나같이 이 도통론에 나야말로 정통이고 도의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다소 좀 뭐랄까 흥분됐고 좀 오버된 거죠. 또 한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걸 바로 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학은, 참다운 유학은 성현이 되는 거죠. 성현이 되는 거. 되려면 먼저 현인이 되고 안현과 같은, 그리고 공자와 같은 성인이, 그리고 이제 하늘, 결국 성인은 하늘과 이퀄 동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인과 현인이 되는 두 가지 공부는 결국은 알매 공부, 행, 실천 공부, 이 두 개가. 근데 이거는 꼭 유학자들이 아니다 해도 요즘도 교육하는데 내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교육, 덕성교육, 이런 이야기가 양축입니다. 이게 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인격인 성현이 되려면 이 두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 이 말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 두 가지 공부를 오늘날로 말하면 암의 공부, 이 지식 공부, 실천 공부인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용어로 말하면은 이 알매 공부를 도문학 공부 혹은 경물치지 공부, 또 이 행, 도덕적 실천의 공부를 존덕성 공부 혹은 거경함양의 마음 공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용어에 빠져가 따라다니다 보면 실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걸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정리만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암과 이 실천의 공부가 필요하다. 결국 이게 알매 공부는 경전 공부, 실천의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그럼 실천 공부가 왜 마음 공부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이죠.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실천 공부면은 팔과 다리로서 이게 우리가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실천 공부를 이 사람들은 마음 공부라고 봤을까? 요거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공부를 두 가지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완성된 이게 이러는데 암과 실천 다 필요하다는 거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밑에 기질이 정의라는 사람, 바로 주위의 대표적인 선구자라고 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행난, 지영난, 아는 것 또한 어렵다. 이거는 한 시대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땠을까? 그 이전에는 이런 지금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거 틀린 줄 누가 모르나? 내가 또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제 실천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걸 강조. 무엇이 옳은가는 알기 쉽다. 문제는 실천 안 해서 안 되지. 이게 이 새로운 유학을 전개하는 이 유학자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바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누가 몰라서 안 하나? 하기 싫어 안 하지. 손해볼까 안 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유학, 바로 새로운 유학을 연 정의가 딱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하는 게 어렵다. 그렇지만 아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다. 절대로 쉽지 않다. 멀쩡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한 건 봐라. 잘못 판단해서. 똑똑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행만 있다가 행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유학 주자학의 기본 틀이 됩니다. 기본 틀, 지와 행의 문제가 용어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썼지만 결국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공부 관계가 암과 실천, 이 경전 공부와 이 마음 공부의 이 관계가 어떠한가? 흔히 이걸 지행, 호발, 병진 이런 말을 씁니다. 서로 지는 행에, 행은 지에 서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함께 나아간다. 이게 병진. 서로 영향을 준다. 호발. 그래서 지행, 호발, 병진설. 이걸 비유를 해서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 비유를 많이 됩니다. 새가 제대로 잘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개가 두 개 똑같이 날아야죠. 한쪽 날개로 이러면 날 수 있을까요? 수레 두 바퀴, 한 바퀴만 굴러가면 안 된다는 그 비유를 들면서 제대로 앞으로 성현의 경지로 나아가려면 새가 양쪽 날개를 날개짓하듯 수레가 두 바퀴가 굴러가듯 가야 된다. 이렇게 가장 교과서적 기본적 견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의 같은 경우는 이 지의 강조성, 지를 강조했다, 지를 발견했다 이래야 했죠. 행만 있던 그 유학이 2000년의 역사에서 바로 지 또한 아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관계가 어떨까?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앞서는가? 문제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에서 정의는 바로 이 선후, 알아야 갈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이 밤중에 아두컴컴한 요즘은 그런 밤중이 도시에 전기불이 많은 건데 시골에 옛날에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고향만 해도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정말 밤에 검은 밤에는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바로 알미란 것은 불빛과 같은 거란 거죠. 어디가 길이고 길 아니고 꺼졌고 넘어지고 이걸 다 알 수 있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가 없이 어떻게 간다는 말이냐. 그런데 주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으로 말하면 앞이다. 먼저 알아야 뒤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런데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정의도 딱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저울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우는 무엇이 앞이다, 먼저 해야 된다, 경전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래도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정의도 그랬을까? 그래도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주의, 그 개성자인 주의는 딱 단어를 합니다. 선우는 앞이지만, 지가, 알미 앞이지만 경중, 중요성으로 말하면 행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지와 행이라는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우, 경중해서 뭐가 더 어떻고 뭐 중요하고 이야기지 기본 틀은 딱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 공부,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이 경전 공부, 이제 경전 공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전 공부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갈까? 성년되는 길. 이 길이란 게 달리 말하면은 내가 성년된다는 거는 결국 이런 말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결국 내가 성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실천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년처럼 판단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할까? 경전이라는 게 성년들의 말씀, 행동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것도 껍데기 문자만 들여다봐가 안 되고 성년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요 왜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경물치지 공부입니다. 경물치지. 용어는 대학에서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이 경물치지. 그래서 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딱 이제 내 스스로 경전 공부를 많이 하면 성년에 했던 행적들을 많이 긴 시간 동안 그 왜라는 문제를 가지고 탐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 혼자서도 성년처럼 성년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는데 좀 가면 뒤에 잡아주다가 놔도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전 공부라는 건 잡아줄 때까지 혼자 갈 수 있을 때까지의 공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주인은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그 이 철학 체계, 이론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공자, 맹자의 책, 그리고 나머지 많은 경전들을 자기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추자하기, 출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서라는 책을 자신의 철학으로, 바로 추자학으로 덮어 씌우게 한 겁니다. 사실은 공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추자의 생각이 공자를 덮어버린 게 사서 집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서 집주가 대표적이고 사서만이 아니고 나머지 많은 책들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으로 덮어 씌우기를 하면서 추자학은 이후에 천년 동아시아를 완전히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지배해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쳐도 다 주의가 해석한 대로 적어야, 그러니까 공자 말을 한 뜻이 주의가 해석한 대로 해야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자학에 빠져버립니다. 500년을. 자, 여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의 문제입니다. 바로 마음 공부. 오늘 이 수업의 주제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마음 공부의 문제를 특히 이 추자학자들은 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이라는 용어는 공경한다. 그렇죠? 공경한다. 뭐 경건하다 할 때 그 경, 뭔가 느낌은 오지요. 공경한다. 굉장히 조심하고 높이고 이런 뜻이고, 경건 같은 경우도 신 앞에 뭐 어디 앞에 경건한 마음가짐, 경건한 이런 경자예요. 원래 이전에 경전 속에, 유학의 경전 속에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역 속에 나오는 경의직내 의방회라는 용어입니다. 경으로 안, 바로 마음을 굳게 하고, 의로 바로 행동입니다. 을 바르게 한다. 경의직내 의방회라는, 이 말고도 논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주역의 규절입니다만은 많이 나옵니다. 요 경이라는 글자인데, 그런데 이 앞에 경물치지 공부, 지혜 공부를 했다면은 이 경물치지가 대학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에 보면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귀에 그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흔히 요거를 바로 대학의 팔조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유학에 대해서 물었을 때 유학이 뭡니까? 유학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바로 이 대학의 팔조목을 이해합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8개죠. 경물로부터 시작해서 평천하에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라는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 여기에서 바로 경물치지가 주자학자들의 대표적인 경전 공부, 알매 공부의 영역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의 정심 이런 공부, 요게 이제 마음 공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성의, 의를 성하게 하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도 마음 같고 또 정심할 때 심도 마음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의를 우리가 정성성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이런 걸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경을 통한 마음 공부가 정의천에 의해서 바로 본격적이 됩니다. 바로 정의천 한 이야기가 진학제 치지. 진학은 학문을 성취하는 우리 이 경전 공부합시다. 이거는 치지하는 데 달려 있다. 경물 치지, 치지 공부, 그러니까 경전 보고 파고들어가는 왜 그랬을까를 보는 이게 치지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부가 있다. 함양 공부가 있다. 함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지금 쓰고 있죠. 무슨 함양한다, 함양한다. 근데 이 함양한다는 덕성 함양 이런 거죠. 이 함양은 뭐로 하는 게 좋은가? 용경, 경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경. 그래서 경공부 이야기가 이때 정의천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주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천의 개성자, 정의의 개성자인 주의가 정말 두고 깰래야 깰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윤리책에도 나오는 성적리. 인간의 본성, 착한 본성이 바로 하늘이다 라는 거 하고 또 심통성정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음은 성과 정응, 감정과 본성을 포함한다, 통합한다. 이거 장제, 북송오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정의의 이 말, 성정제도 정의의 말이죠. 정의. 근데 이 말도 이렇게 함께 거론하면서 이 말은 진리 중의 진리다.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깰래야 깰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자가 박수를 치게 되면서 일제히 박수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공부는 경 공부로 해야 돼.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일단은 경 공부가 어떤 건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경 공부에서 바로 정의가 하는 게 주일무적, 사량자는 상성성, 그리고 윤도는 수렴기심, 주의는 정제, 음숙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지? 경을 통해서. 그래서 경을 통한 마음 공부. 퇴계생도 온 데서 경이 이야기했지. 그야말로 경의 철학자로 일컬어지는데 이 경이 뭘까? 이 경 공부에 대한 하나의 원본들입니다. 주일무적,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다. 주일, 한 곳, 하나,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에 집중해서 적은 갈적자입니다. 여기저기 마음이 왔다 가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하면서 딴 데 뭐 생각하고 하지 않고 경공부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해서 온 이렇게 마음을 쏟는, 이게 주일해서 가지 않는다. 마음이 여기저기 가지 않는다. 상성성, 사량자가 말한 상성성은 늘 깨어 있음이에요. 늘 깨어 있음. 그리고 윤돈이라는 제자는 수렴기심. 요거는 그대로 말하면은 이 수렴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요즘도 들어 쓰죠. 수렴한다. 근데 끌어모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아서 끌어안는, 끌어모으는 흩어진 마음을 다 이렇게 끌어모은다. 이런 거고, 정제 음숙은 요 위에하고는 조금 마음 상태보다는 정제되어 있다. 깐총하게, 단정하게, 음숙하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면 내 말과 행동, 팔다리로 옮겨가게 되는데 내의 전체적 분위기를 갖다가 딱 정돈하는, 정돈하는. 그래서 이 겉모양만 봐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겉모양 봐도, 의복 입은 거 봐도, 얼굴 했는 것만 해도, 머리 했는 것만 봐도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문제는 바로 그 주자가 살았던 시대에 주자보다 몇 살 적었던 육구연이라는 인물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성년되는 것 동의한다. 그러면 육구연, 호가 상산이에요. 상산학입니다. 그리고 이 상산학을 누가 개성하냐 하면은 이후에 주자학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명나라에 가서 왕양명, 왕수인, 이름이 왕수인이네. 호가 양명이,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자학과 양명학 이렇게 하는데 이 양명학을 일으킨 선구자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와 동시대에 아오사라는 절에서 논쟁이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년되는데 주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송오자를 이은 주의, 그 높여진 게 바로 주자라고 부른다 했죠. 그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하고 뭐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육구연, 호가 상산인, 그 상산학을 연 인물인 이 육구연이 이 일을 지게 합니다. 그 형제들이 함께 주의를 공격합니다. 성년되는데 내 동의한다 이거예요. 새로운 유학 맞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냐? 왜 그래 공부가 많으냐? 왜 그래 어려우냐? 경제는 뭐 하려고 보느냐? 성년되는데 뭐 하려고 경전 공부가 그렇게 필요하냐? 특히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가 논쟁을 벌이게 되고 학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육구연, 이 상산하 쪽에서는 마음 공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만. 정의는 마음 공부, 실천 공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 그것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아는 것 또한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육구연, 너는 뭐라 하면은 두 가지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공부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 공부만 하면 될 수 있다. 왜냐면 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육구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는데 이 주의가 말한 경중심의 마음 공부론을 경전적 근거가 없다.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어디 경물치지디의 성의 정심 이래 나오면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요 경이 아닌 성을 토항한 마음 공부라는 요 용어를 썼는데 왜 경전에도 근거가 없는 걸 마음대로 가져와서 마음 공부로 쓰느냐, 방법 내용으로 쓰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언제 그렇게 경전 공부를 중시했느냐, 공자맹자가. 사실 공자맹자는 경전 공부를 중시한 적 없어요. 그러는 과정과 참 그런 걸 근거 들고 오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는 한계다. 마음 공부다.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타고난 선한 본성, 본심, 이게 바로 먼저 그 큰 것을 세울 것. 선리포기대자, 먼저 세운다. 큰 것. 이 인간에게서 내 마음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성년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오로지 힘을 쏟으면 되지 뭐를 경전책을 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선한 마음, 성선설, 선한 마음 이런 것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한 형태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라. 간직하고 기르고 확충하고 이 작업만 하면 성년이 되는 것이지 왜 경전은 보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상산학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끌고 가기는 이제 그렇고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마음 공부로 충분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내 마음밖에 따로 사물이 없다. 오직 내 마음에 대한 공부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함께 주장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육구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역시 공자, 맹자의 계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 공부 안 할 거냐? 할 필요 없다는 거냐?
이 사람들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해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거다. 부차적인 거다. 성현도 자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행동한 거지. 그러면은 왜 보면 껍데기 부차적인 거. 이걸 말하면 우리 책으로 말하면은 본문과 각주에 해당된다는 거죠. 본문과 해설에 해당된다는 거죠. 마음이 본문이고 해설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은 근본적인 걸 해야지. 왜 각주를 보냐? 여러분들 책 볼 때 각주 읽고 본문 안 읽고 그러면 안 되겠죠.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각주를 좀 참고해 보고 뭐 이해되면 각주 볼 필요 없고 이 주장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근본이고 말과 행동을 적어놓은 경전은 각주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왜 똑같이 설정해서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경전 공부를 갖다가 내 마음 주각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데 경전 공부 그래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자학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줄 긋고 외우고 의미 되짚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경전 공부를 성현과의 대화 정도로 생각해요. 성현이나 내나 같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서로 성현이나 내나 같은 마음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야지 그 성현이 말한 껍데기인 각주인 그 경전으로는 할 필요 없다. 더더욱이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 필요가 없다. 주인은 사서집주를 지었다시피 경전에다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산학 이 계열의 학자들은 일체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는 없고 만날 필요는 있고 그래서 서로 대등한 인격으로 서로 당신도 나도 얼마든지 성년이 될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경전을 놓고 서로 대화한다. 평등적. 주석을 달지 않음. 이게 상산학의 특징인데 이 특징은 양명학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산학자인가 상산양명학, 흔히 이걸 육광학, 양명학이라는데 인가 주자학인가를 구분해보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주석본을 내는가 안 내는가 차이예요. 주석본 내면 이 주자학 계열이에요. 그리고 양명학자, 심학자들은 절대 주석본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진덕수의 심경과 정민정의 심경부주란 책을 이제 우리가 원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제2부 강의에서도 또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고 하니까 이제 육구 주도적인 위치에는 주희 주저학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함께 반대자인 육구연이 이제 논쟁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학파가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먼저 이 진덕수라는 사람이 호가스산 그리고 이 진덕수가 1178년이니까 주희가 1200년에 죽습니다. 바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손자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지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저수를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심경이라는 저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삼경 그리고 사서 그리고 악기 그리고 송나라 주돈이 정명 정호 정의 바로 이정이죠. 그리고 범준 주희에 그래서 37개를 뽑아 각 장으로 삼고 그 아래에 송나라의 여러 유학자들의 글들을 넣어서 큰 주제 밑에 비슷한 주제들을 분류해서 쫙 담아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마음 공부와 관계된 것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마음 공부의 핵심은 경공부입니다. 핵심은 경공부인데 경공부만 아니고 좀 더 넓혀서 마음 공부와 관계된 걸 쭉 그렇게 대표적인 한계를 달고 그 밑에 유학자들, 송대 유학자들인데 자기들과 같은 주자학 계열의 사람들 걸 다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굉장히 마음 공부하는데 보면은 이 한 권으로 안 그러면 어땠습니까? 마음 공부 강조는 했는데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었죠. 뭐 수십 권의 책이 막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전부 다 핵심들 마음 공부와 관계된 걸 모아서 분류해서 관계된 거 밑에 달아서 딱 낸 거예요. 중국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주목을 크게 받게 되는데 우선 중국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책을 냈는데 요거는 뭐 좀 더 상세한 내용. 이 제가 첫 작은 뭐 서경에서 뽑은 바로 인심도심 이 프로그램 또 보니까 인심도 도심 인심
인데 바로 이게 이 상서 서경에 나오는 대모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임금이 전설의 그 중국 전설 시대에 바로 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천하를 넘기면서 나라만 땅만 넘긴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당부의 말씀을 넘긴 거죠. 바로 그 속에 도심인심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주의, 바로 주자의 문장에서 뽑은 이 존덕성 제명장, 존덕성 제명, 이게 이제 바로 존덕성 공부, 마음 공부와 관계된 장이죠. 이게 가장 후대에 논란이 뜨겁게 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37개 중에서 맹작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마음 공부 책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한참 지나서죠. 1445년이니까 한 200년 더 지나서 이 정민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심경, 진덕수의 심경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동만 받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더 갖다 붙여야겠다. 거의 한 200~30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갖다 붙여야겠다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였는데 문제는 갖다 붙인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갖다 붙인 내용이 주자학적인 내용만 갖다 붙여놓지 않고 바로 상산학, 논쟁에 했던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버린 거예요. 특히 또 이 상산학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만 하면 성인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 주의와 육구에는 상당히 달랐는데 이 정민정은 주의 것만 아니고 상상 것도 갖다 넣고 그쪽 계열의 후예들 것도 넣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책이 상당히 이제 혼성이 되었고 변질이 되었고 또 그 안에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결국 주의도 만년에는 상산의 영향, 육구의 영향을 받아서 글로 전환했다는 말까지 그런 입장까지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산학이 양명학이 선구자이니까 양명학 쪽에서 보면 이 말은 기쁜 말이 되겠지만 주자학 입장에서 보면 주자학은 상산학에 항복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입장을 전환했다. 이런 책이 되는 거예요. 심경에다가 추가로 줄을 단 거예요. 이게 심경부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됐죠. 주자학의 입장에서 보면, 주자학 정통의 입장에서 보면 상산 계열의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 공부 내용들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큰 문제 하나고, 또 한 문제는 이 책을 편찬했던 정민정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가 상상과 논쟁 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마음 공부를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상산학처럼, 육구연의 말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서 주자학 입장에 쓴 사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중국에서는 거의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당대에 조금 시끌벅적했다가 끝나버린, 잊혀져버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잊혀져버린 책이 한국, 그래 조선이죠. 그리고 일본에 와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마음 공부의 교과서처럼 인식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된 계기는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퇴계 이황이 이 책을 하늘처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황은 아주 정통 주자학자거든요. 상산학을 평생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상산학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은 더 퇴계성이 중시한 것도 또 그리고 논란에 또 여지가 있는 책이었다는 것, 이걸 둘러싸고 조선시대의 주자학 그리고 조선시대 주자학의 마음 공부론이 전개됩니다. 이거는 이제 2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